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여자는 샤워할 때조차도 외출할 때마다 선글라스를 써야 해요. 하람은 이 눈이 자신에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눈을 벗지 않습니다. 오늘 하람은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문을 닫고 이륙을 준비할 때 하람은 너무 졸려서 잠이 들다가 실수로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람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눈을 뜨지만 안경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옆에 앉아있던 어린 소녀는 하람은 안경을 쓰고 관심 있어 하는 듯합니다. 하람은 긴장해서 그 어린 소녀가 그녀를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지나가지만 어린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돌려주기를 거부한다. 마침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람의 얼굴 색깔이 갑자기 바뀌고 하지만 그 소녀가 안경을 돌려주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소녀 옆에 악마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하람은 당황하여 일어서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모든 승객의 옆에 악마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하람은 곧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람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하람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자신들이 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하람은 여기 머무르는 것보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게 낫겠다. 하람의 폭동으로 비행기는 강제로 정지되었지만 그녀가 끌려갔을 때 하람은 모두가 빨리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람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소녀는 하람의 안경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잔을 하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람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유령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람이 3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선글라스를 씌워주었습니다. 그는 이 선글라스가 그녀가 더 이상 유령을 보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람은 옷장에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착용했던 선글라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우연히 하람의 안경을 가져갔어요. 그녀는 비행기 곳곳에 유령과 악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람이 그렇게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예정대로 이륙했습니다. 하람은 그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심지어 승무원들도 떠날 수만 있었고 돌아올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하람은 용의자로 체포되었지만 하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왜 울고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람은 유령, 즉 죽은 자의 영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람이 유령을 그렇게 많이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경찰 무갱 밖에 있던 경찰관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들이 우연히 밀크티 가게를 만난 마지막 순간 그는 하람이 왜 선글라스를 쓰고 출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매니저는 그것이 매장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람의 선글라스를 벗겼다. 예상치 못하게 뒤에 또 안경 한 쌍이 있었는데 하지만 매니저는 여전히 그것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람은 눈을 가리고 고객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강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눈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람은 화가 나서 그에게 더 이상 보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포크로 그의 눈을 찔러 죽일 거라고 말했다. 하람, 그리고 갑자기 남자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겁이 났지만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 그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밀크티는 준비되었지만 하람은 손을 뒤로 빼냈다. 그녀는 그에게 3분만 더 기다렸다가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하람의 부당한 행동에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그에게 1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차에 앉아있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하람이 다시 자신을 유혹하려 하자 꾸짖었지만 하람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물 인내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 밖으로 나간 순간 그는 고속으로 달리던 차에 치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멀리 날아갔다. 모두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려고 달려나갔다. 하지만 무갱은 하람이 이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이 소녀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뿐인데 하지만 그는 무엇이 이상한지 몰랐다. 이제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알았습니다. 이때 경찰서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우연히 하람에 부딪혔는데 하지만 하람은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을 보았습니다. 밖에 있던 경찰관 무강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하람은 사악한 유령들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곧 죽을 것이다. 그 옆에 있던 소년도 하람이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하람은 방금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경찰을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했다.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무갱단 경찰관이었어. 그는 하람을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지. 예상치 못하게 하람도 기꺼이 차에 타겠다고 했습니다. 무갱은 그저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람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강은 조용히 차를 시동했다. 그는 이 짧은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다리를 지날 때 하람은 갑자기 선글라스를 내렸다. 실제로 그녀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동이라는 청년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그것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두가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무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강은 수동이 한 달에 몇 번씩 여기 오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을 광고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하람은 이번에는 정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강은 약간 당황했다. 그는 수동을 바라보며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제 하람의 어머니가 경찰에 찾아왔습니다. 역에 가서 하람이 어딘가로 간 것을 화가 나서 꾸짖었다. 하람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또 아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갱은 이번에는 아마 그녀가 아프고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무갱이 하람을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고 무갱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차에 적힌 전화번호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하지만 무갱이 집으로 걸어가던 중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강이 문자를 열어보니 문자 속에는 자신을 멍청한 경찰관이라고 저주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직 방금 그 소녀만이 그를 그렇게 꾸짖을 수 있을 것이다. 무강은 수동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기에 수동은 개의치 않았지만 무강은 갑자기 수동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려 뒤로 넘어진다. 누구도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강물에 빠졌습니다. 무강은 미칠 지경이었다. 무강은 수동이 그런 미친 짓을 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수동이가 그 아래로 떨어지면 틀림없이 죽을 테니까. 무강은 그것을 보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동의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불행히도 이번에는 정말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몹시 울었습니다. 무강은 갑자기 하람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정말 이상했다. 그녀는 목욕을 할 때에도 선글라스를 써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강이 와서 그녀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동이 죽었다고 말했다. 하람은 그녀가 그에게 경고했다고 대답했다. 무강은 그것을 매우 후회했다. 만약 그가 그때 하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수도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람은 집에 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는 하람의 문을 막았습니다. 무강은 자신이 신이 보낸 천사라고 말하며 안경을 벗었다. 무강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람과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하람은 그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치 마음먹은 듯이 안경을 벗었다. 그녀는 수년간 눈을 가리고 있던 앞머리를 잘랐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람이 안경을 쓰지 않고 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했지만 어두운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도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어가니 하람은 어머니와 딸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람은 그 어두운 그림자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만져보고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람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었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람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 남자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었습니다. 하람은 돈뭉치를 꺼내서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다. 그러자 하람은 아침 내내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 돈은 그 남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쫓아낸 다음 그녀의 얼굴에 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쉽게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람은 그녀의 친절이 감사받지 못한다고 은밀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금 하람이 그 남자 곁을 지나갈 때 그녀는 그의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왜 죽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졌고 그 남자가 사고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죽음은 매우 비참할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어젯밤 무강이 말한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녀와 협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지금 두통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무갱은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던졌다. 이를 본 여자친구 선영이는 매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무강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접근할 계획이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갱은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는 여전히 조사를 계속할 것이지만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무강이 출근했을 때 하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이 그에게 빨리 여기로 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람이 주소를 말하기도 전에 무갱이 끼어들었다. 그는 바빠서 갈 수 없다고 했고 사람을 구한다는 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일 뿐이라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몹시 화가 났다. 이제 그녀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그렇게 비합리적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람은 그 남자의 죽음을 떠올리며 떠나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남자는 너무 화가 나서 그는 하람을 때리고 싶어 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혼란스러워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목숨을 걸고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이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고 재빨리 자신의 물건을 움켜쥐고 도망쳤습니다. 무강이 달려가 두 사람에게 걸려 넘어졌고 두 사람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하람이 다시 그를 밟았다. 그녀는 무강에게 그 남자를 잡으라고 급히 말했고 그래서 그 남자는 잘못 체포되었습니다. 무강이 이제 떠날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하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 그 남자가 나쁜 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인범은 이 남자를 가족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남자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람은 살인자가 찾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찾기 전에 총잡이는 그 남자를 쏘았습니다. 하람은 총잡이가 시계를 차고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즉 그 남자가 탈출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갱도 매우 바빴지만 이 일은 그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람의 기억을 따라 그 현장으로 갔고 우연히 살인범이 찾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 소녀를 보러 갔다. 그 소녀는 총을 쏜 남자가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말했고 무갱은 또한 오늘 아침 군인 한 명이 탈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래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소녀에게 주도적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갱은 자신의 운명이 여기서부터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식당에서 이상한 복장을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가 그 소녀 앞에 앉았다. 무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났으므로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행동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을 때 무강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시간을 묻는 척했다. 그 남자가 시계를 보려고 손을 들었을 때 무갱이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사실 무강의 목적은 하람이 목표물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갱은 임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좀 긴장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 남자에게 재빨리 수갑을 채우기 전에 몇 번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도 그가 군부대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놀랐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에 신고했고 당연히 그는 탈영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그녀의 힘이 너무나 행복할 수 있었어. 비참하게 죽었어야 할 그 남자는 이제 경찰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재빨리 경찰에 전화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강의 운명을 바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람은 무갱을 찾으러 경찰서에 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갱을 기다리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무강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 이웃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처음 봤을 때 그는 낯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이웃이 이렇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형사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서야 그를 알아본 자신을 은밀히 비난했다. 그 후 탈영병은 풀려났다. 하람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기억 속 저격수. 남자는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왼손에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경찰에 가서 그의 총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람은 중얼거렸다. 내가 실수한 건가? 이 순간 모두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탈영병이 인질을 잡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람이 예측했던 장면이었지만 인질은 무갱으로 바뀌어 있었다. 뒤에 있던 남자는 무갱단이 그의 어머니를 데리러 갔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방금 요양원에서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데리러 오라고 그에게 요청하면서 그리고 요양원은 쇼핑몰 2층에 있었습니다. 하람이 이 남자는 인질로 잡혔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강은 대신 가야 했다. 이는 그 남자의 운명이 무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저격수는 한 발이 총으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람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책했다. 그녀가 아니었더라면 무강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죄가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람은 필사적으로 신발끈을 풀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무강은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의 아들인 영씨는 의사였는데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무서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무강에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는 이미 호흡을 멈췄다. 심전도를 보던 선영은 바닥에 쓰러졌다. 무갱이 이번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람 역시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발로 차서 밀어냈고 그녀의 몸 전체가 공중에서 흔들렸다. 하람이 자기 목을 졸랐을 때 그녀는 갑자기 무갱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무갱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람은 자신이 빌린 방에서 직접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강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또한 무강의 사망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체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집단 의사의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무강의 시신을 찾아 칼을 꺼냈다. 그의 머리에서 총알을 제거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시작하자 무강이 갑자기 깨어나 앉았다. 의사를 놀라게 한 뒤 재빨리 도망간다. 반대편에 있던 무강의 어머니는 무강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의사는 무강이 아직 살아있다고 알리기 위해 달려나갔다. 의사는 복도에서 무갱을 만났다고 말했다. 무갱의 어머니가 달려왔다. 하지만 무갱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카메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강이 아직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편의 하람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여전히 울렸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하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을 때 떠나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은 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그는 질식사 직전에 있던 하람을 제때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깨어날 때까지 개에게 하렸습니다. 그때서야 하람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그 남자의 셔츠를 잡아서 물었다. 그가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뭔가를 훔쳤다면 그 남자는 방금 그녀를 구했다고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람이 의식을 되찾았고 그 남자는 자신을 만수라고 소개했다. 만수는 하람이 경찰서에 체포되었을 때 그녀를 만났다고 말했다. 하람은 유령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그녀를 찾으러 여기로 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이계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인간에게 차가 있는지만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강의 상황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무갱단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녀는 몬수에게 차를 멈추라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만수가 그녀를 멈췄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냐고 물었다. 하람은 그 말을 듣고 지금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갱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무갱이 더 이상 예전의 무갱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심지어 그녀의 옛 이웃조차도 무갱이 깨어나자마자 그는 선영의 손을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왜 이렇게 계속 뛰는지 물었다. 선영은 무갱이 아직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몸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손을 흔들어 써니용을 쫓아냈다. 선영은 깨어난 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갱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어젯밤에 하람은 무강을 발견하고 그에게 호기심을 갖고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무갱은 차갑게 그녀를 쫓아냈다. 하람은 자신이 던져버린 팔찌를 보며 결심했다. 의사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조용히 무강의 병원 침대로 가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담은 아직도 울던 그 해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만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손을 맞잡고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람은 무강에게 팔찌를 주었다. 그녀는 그가 해외로 나가더라도 그는 그녀를 잊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10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운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람은 무갱에게 다시 팔찌를 끼워주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녀를 눌러앉히고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하람은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무강의 머리가 몹시 아팠다. 하지만 하람은 여전히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무패가 그녀를 쫓아냈다. 하람은 화가 나서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기 집이 뒤집힌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위붓아버지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하람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달려갔지만 밀려났습니다. 하람의 위붓아버지는 빌린 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람은 최후의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눈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람은 돈을 가지고 걸어가면 여기서 10걸음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한 후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녀가 뭔가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녀에게 거짓말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머니가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위붓아버지를 갖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그녀는 안경을 쓰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를 닦을수록 그녀는 더 화가 났다. 그녀는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부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무갱은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무갱단은 아직도 병원에 머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머니에서 수정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하람이 나타났습니다. 무강은 누군가 오는 것을 보고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다른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하람은 계속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무강은 다가오는 버스를 보고 하람을 무시한 채 재빨리 버스에 올라탔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무강은 재빨리 운전사에게 차를 몰고 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운전사는 그에게 먼저 요금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하람은 이미 버스에서 10명이나 탔어요. 무갱의 공짜 돈까지 냈죠. 무갱이 이를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버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하람은 버스에 올라탄 후에도 여전히 가만히 서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방금 버스를 타고 무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인의 말을 이해했지만 서 있어도 죽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 노부인은 그를 힐끗 쳐다보며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무식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파는 요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 너무 말썽꾸러기라서 그 노부인은 너무 화가 나서 가방 전체를 무갱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실수로 하람을 때렸습니다. 하람이 쓰러지는 것을 본 무강은 기회를 잡아 탈출하여 차에서 내렸다. 그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무강은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찾던 사람이 여기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학교 문 앞에서 앉아서 기다렸다. 그러나 지나가던 여자들은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 무강은 옷을 잘 입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순간 차 한 대가 모델 광고가 지나갔다. 무강은 갑자기 예쁘게 차려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들은 무강이 옷을 입었을 때의 몸매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는 흥분해서 그 제품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컴퓨터를 클릭해 237만 원을 꺼냈습니다. 무강은 편안하게 돈을 꺼내고 직원에게 잔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후 계산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무강은 조수의 종이가 인간 세계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서서 직원들에게 모두가 묻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무갱은 커튼을 다시 잡아라. 직원들은 무강이 방금 캠프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무갱이 사라져버렸다. 그 직후 무갱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서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옷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가 비명을 질러 그를 놀라게 했다. 무강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몸은 블랙이라는 이름의 죽음의 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검은색은 순수한 혈통을 지닌 지옥의 사자였다. 그의 일은 곧 죽을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구슬을 통해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검은색은 문을 통해 공간을 통과할 수 있고 물론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료가 나타나서 수동이의 미션볼을 집어서 검은색이 되었어요. 그는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고 444번 공은 실제로 수동의 공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동이 탈출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인 그룹에서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한 사람도 연루되게 됩니다. 감독관에 의해 발견되면 그들은 지옥문 앞에서 개로 변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서둘러 수동을 찾아야 했다. 우연히 블랙은 총에 맞아 죽은 무강을 만났다. 누군가가 죽으면 당연히 죽음의 신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흑은 공을 꺼내어 그 속에 무갱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무강이 지옥에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블랙은 무강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블랙이 수동을 다시 데려오려면 인간의 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무강이 숨을 쉬는 것을 멈추자마자 블랙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 인간이 된 블랙은 곧바로 동료 2명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그가 너무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블랙은 두 동료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블랙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람은 복통이 나서 병원으로 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갱 옆에 두 개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그녀는 재빨리 운전자에게 차를 멈추라고 말했다. 갑자기 자전거가 달려와 블랙과 무갱단의 몸을 난간에서 밀어냈다. 블랙의 수정 구슬이 굴러나오자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람은 무갱단이 길 한가운데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조심하라고 일깨워주었다. 공안에 하람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블랙은 갑자기 그녀를 오래전에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당시 그는 임무 중이었습니다. 주요 타깃은 차에 탄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가 되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순진하게 여자친구를 위해 커피를 사러 갔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커피 판매자는 하람이었습니다. 하람은 전 남자친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블랙은 하람을 보고 그녀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자 하람은 전 남자친구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임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블랙은 하람의 전 남자친구를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하람은 블랙을 만지며 말했다. 전 남자친구는 떠나기 전에 3분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블랙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하람의 전 남자친구는 하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하람에 대해서는 이미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제 하람의 이미지가 구체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블랙의 다음 임무가 하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은 하람이 자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구체를 닫았습니다. 그 직후 차 한 대가 그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 이를 본 하람이 달려가 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녀는 기절하고 말았다. 하람을 잡는 것이 임무라는 것을 알고 블랙은 결정을 내렸고 하람을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 수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고 하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블랙은 자신의 방에 걸려있는 밧줄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하람이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서둘러 수동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블랙은 학교에 갔는데 블랙은 수동이 여동생을 찾으러 이곳에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동을 찾았습니다. 이때 블랙은 갑자기 학생이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학생은 이미 죽은 지 꽤 됐습니다. 그는 왜 지금 살아있는 걸까? 블랙은 재빨리 학생 한 명을 불러 물었다. 소녀는 정우라는 소년이 계급이 떨어져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나무에 부딪혀서 정우는 살아있었습니다. 블랙은 수동이 정우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대편의 하람은 보험을 판매하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고객은 사업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학교에 갔습니다. 우연히 조사해보니 검은색도 거기에 있었어.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랐고 블랙은 그녀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다. 하람은 다시 교실을 둘러보았고 정우의 몸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블랙은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무슨 말인지 물어보러 갔습니다. 하람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었다. 그는 그녀가 유령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그녀는 유령을 보는 척하는 걸까? 그러나 하람은 그 사람이 그녀 앞에는 그녀가 알던 무갱이 없었다. 하지만 지옥에서 온 사자였지. 블랙은 이제서야 하람의 전 남자친구의 죽음을 기억해냈다. 이제 그는 하람이 유령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블랙은 하람의 눈을 이용해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수동의 영혼을 찾아라. 그래서 그는 하람의 목을 밀고 그녀에게 그림자가 어느 학생에게서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하람은 창문 옆에 앉아있는 남자 학생을 가리켰다. 그 직후 무가는 정우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그는 수동의 영혼이 스스로 나오도록 강요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블랙은 갑자기 이 사람이 자신이 찾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혼은 블랙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블랙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는 블랙을 다시 위협했습니다. 블랙은 죽음의 신이었으니 왜 평범한 영혼이 자신을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블랙은 두려워하는 척하며 재빨리 정우의 몸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정우가 빙이 되었을 때 영혼을 위해 떠나려고 했지만 검은색은 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칼날을 잡았습니다.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두 번째로 죽었습니다. 그 영혼은 모든 것을 잊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는 더 이상 흑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하람은 VIP 고객의 보험을 빼앗았습니다. 계약을 맺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륜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 그녀는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 그녀는 돌아섰을 때 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우연히 어린 소년이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람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소년의 부모가 보이지 않아 물었다. 하지만 그 소년의 행동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주인이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하람은 그 소년이 주인 구역에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하람은 갑자기 소년이 길을 잃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의 집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하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람은 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람은 그 소년을 경찰서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년이 양말을 신지 않은 것을 보고 그녀는 친절하게도 그에게 양말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 소년의 아버지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람에게 그 소년의 아버지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걸어가다가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어요. 하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소년의 바지를 벗겨서 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년에게로 돌아온 그녀의 손은 소년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졌다. 환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소년이 가방에 갇힌 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그 소년이 산채로 묻힌 모습도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년의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년을 꼭 껴안으려 할 때 하람은 갑자기 그를 밀어냈고 이에 아버지는 혼란스러워했다. 하람은 부부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른다며 화가 나서 그 부부를 비난했습니다. 두 부부는 절을 하고 거듭해서 사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 소년은 종종 놀러 도망갔기 때문에 하람은 그녀를 바꿔치기 했다고 한다. 그러자 부모는 아들을 꼭 껴안았고 온 가족이 떠났다. 하람은 가방을 보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돈을 재빨리 주워서 보았습니다. 이 지갑은 그 소년의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람은 재빨리 달려가서 그들을 불러 지갑을 돌려주었다. 그 후 그녀는 그들에게 그 소년을 잃지 말라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해 그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두 부부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 소년의 부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고개를 숙여 인정했다. 그들이 돌아선 후에도 하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며 부를 수도 없었다. 내려. 다음 날 하람은 일찍 일어나 범인을 막으려고 소년의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일하러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이상한 남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며칠 동안 수업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람은 재빨리 그에게 누군가가 손에 붕대를 감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가 불행히도 바나나 껍질에 부딪혔습니다. 선생님은 하람을 구하는 동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상처는 그의 손에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손에는 익숙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하람은 의심을 품고 그를 따라가서 조사했다. 그녀는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붕대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람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블랙은 GPS를 통해 하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람의 유령을 볼 수 있는 자신의 눈을 이용해 그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때 그는 소년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을 따라가는 두 명의 죽음의 신이 있었습니다. 블랙은 갑자기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 생각했다. 죽음의 신은 하람이 미쳐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하람은 선생님을 따라 학교에 가서 그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해 보였다. 하람은 그녀가 너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멈추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대신하여 문서에 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학생의 전화. 발굽소리가 들리자 하람은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이 실수로 우표를 떨어뜨렸습니다. 장난꾸러기 학생이 그것을 주워서 선생님의 손에 붙인 붕대에 찍어냈습니다. 이제 하람은 자신이 그 소년을 죽일 살인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서 선생님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반대편의 검은색은 소년을 따라 주거 지역으로 갔다. 그 소년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파이프 위로 올라갔다. 선생님은 카메라를 통해 소년이 몰래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갔다. 하람은 선생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따라갔다. 그녀는 그를 불러서 상사인 만수에게 전화해 그의 신원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교사는 아동학대와 성행위 영상 촬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람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재빨리 그를 따라갔지만 교차로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도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 거의 치일 뻔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계속 사과했지만 하람이 다시 돌아서서 계속 운전하려고 하자 선생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경치를 보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아파트 건물 밖으로 여행 가방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람은 급히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아냈다. 그 소년은 집에 없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그 소년이 선생님의 가방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가방을 넣었을 때 차에 타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하람이 달려와 차를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머리를 움켜쥐고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팔을 휘두르며 하람을 밀어내렸지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하람은 무모하게 차의 후드 위로 올라갔고 그로 인해 그는 멈추게 되었다. 물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페달을 밟고 멈추자 하람은 관성으로 땅에 쓰러졌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람이 달려와서 선생님을 꾸짖었습니다. 유리문이 하람의 팔을 걸었고 그는 그녀의 몸 전체를 차 뒤로 끌고 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당연히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고 그녀를 잠시 끌고 나갔습니다. 이때 블랙이 나타나 앞으로 나섰다. 두 손을 들어 차의 앞부분을 막으면 차 전체가 튀게 됩니다. 차에 앉아있던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블랙의 행동은 그를 더욱 더 두렵게 만들었다. 블랙은 힘찬 표정으로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이 차에서 나오기도 전에 블랙이 그를 끌어냈다. 블랙은 팔을 휘두르며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그러고 나서 차 옆면에 머리를 부딪혔다. 다음은 선생님이 급히 자비를 구걸하게 만든 펀치였습니다. 블랙은 그를 땅바닥에 밀어 쓰러뜨렸다. 그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블랙은 발로 찼다. 다시 한번 그는 의식을 잃었다. 하람은 재빨리 뒤로 가서 트렁크를 열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 어린 소녀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웠다. 그 소년이 방금 몰래 들어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그 여자애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소년이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소년은 너무 무서워서 조금 주저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재빨리 그녀를 뒤로 잡아당겼다. 그 소년은 너무 무서워서 높은 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금세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선생님은 이를 보고 그 소녀를 혼수 상태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반격하여 물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밀어냈지만 실수로 그녀의 머리를 문틀에 부딪혔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는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그녀의 시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소녀는 적절한 시간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은색은 거기 서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소녀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상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부모가 없었다. 뇌질환을 앓았던 할머니뿐이었다. 그녀를 돌보기 위해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변태 교사는 경찰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블랙은 이제 끝나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었다. 하람의 손을 잡고 함께 수단으로 가자고 했지만 하람은 그녀의 손이 아프다고 말했다.
블랙은 하람이 그저 고통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예상치 못하게 하람은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럼 왜 그는 범죄자처럼 그녀의 손을 잡았을까? 블랙은 하람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꾸중을 참아냈다. 하지만 하람은 그 소년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확인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의 몸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가 사라졌는지. 블랙은 범인이 잡히면, 물론 그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는 무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둠이 없는 것을 보고 하람의 완고함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년 뒤에 있는 그림자. 하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 그녀가 구해야 할 소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아버지는 어리석은 아들을 너무 미워해서 차갑게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람은 VIP 고객을 만나러 갔다.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어두운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전 한 감독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한 감독의 뒤에 갑자기 사신이 나타났다. 한 감독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호텔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한 감독은 돌아온 뒤 그 사진을 가지고 비교를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시계를 착용한 사람이 그 소녀와 거래를 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국장은 하람의 수사 일지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그 전에 그 소녀가 거래를 했다는 것을 보셨고, 하지만 한 감독은 이 소식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한 사장은 10년 전 일이 생각나서 회사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은 영상과 같은 문자판의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씨 이사에게 다가갔지만 시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 감독은 그 시계가 남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회장의 손목에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왜 지금은 그것을 볼 수 없었을까? 그러자 회장의 장남이 들어와서 한 감독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는 열광적으로 인사했다. 그때 한 이사는 회장의 장남의 시계를 발견했다. 손목을 만지며 회장님이 착용하신 버터플라이 시계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만호는 그 시계가 이제 자기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은 깜짝 놀랐다. 그 소녀와 거래를 한 사람은 바로 만호였습니다. 국장님, 한은 의심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한 감독은 나간 뒤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형사 경찰에 가서 논의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호는 뭔가 생각하는 듯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한 감독은 손에 든 증거를 보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었는데, 한 감독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반대 방향에서 트럭 한 대가 와서 자신을 향해 곧장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한편 한 감독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주머니에 넣고 사건이 처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고, 다음날 경찰이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한 감독의 차와 호텔 광고에 나온 사진. 만수는 하람을 꾸짖으러 왔다. 그녀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감독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고였다. 하람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24시간 내내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나비 넥타이를 착용한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소녀의 영상을 감상하고 앉아 즐기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경비원에게 그 소녀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사람과 거래를 한 소녀는 누구였을까? 다음날 블랙은 하람이 아래층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하람은 걷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블랙이 그녀를 일으키지 않고 그녀가 넘어졌을 때조차 그녀를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신경이 불안정하다고 말하며 여유롭게 그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람은 왜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블랙은 하람이 일어서지 않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하람이 자신의 셔츠를 잡아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지 않자 그는 돌아서서 즉시 떠났다. 하람은 그를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블랙은 죽음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람의 눈을 이용해 수단의 영혼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람은 블랙이 왜 그 여자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블랙은 그 여성이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라고 말했다. 하람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 여자는 정말 친절해 보였다. 블랙은 살인자의 방법이 더 잔인할수록 그들의 모습이 더 평범해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하람은 자신의 눈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검은 가죽옷을 입은 남자가 여자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블랙은 그녀에게 이 남자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자세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고, 블랙은 하람에게 더 가까이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람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의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다시 부르고 싶었지만 그는 블랙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를 쫓아갔지만 하람은 쫓아가다가 불행히도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블랙을 부르려고 소리쳤지만 블랙은 깡패에게 가로막혔고 깡패는 그 남자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지난번에 무갱에게 구타당했던 사람들이었다. 블랙은 그저 그 사람을 쫓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가 싸운 후에 그 남자는 도망쳤다. 그러자 블랙은 식당으로 들어가 수단의 여동생을 보았다. 그 소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블랙은 그 사람이 수돌이라고 생각했고 그 남자를 붙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이때 하람도 도착했습니다. 블랙은 하람에게 이 사람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람은 거부했습니다. 검은색은 그녀에게 주의 깊게 보라고 말했다. 하람은 그 남자의 헬멧을 보고 갑자기 깨달았다. 블랙은 이 사람이 아까 자신을 쫓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블랙은 이제서야 자신이 그 사람을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떠났다. 그 후에 그들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하람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블랙에게 이 식당의 핫팟을 맛보게 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직접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블랙이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하자 하람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고기를 먹게 되었다.
그녀가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블랙은 그녀의 턱을 움켜쥐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술에 묻은 핫팟소스를 닦았다. 그 옆에 있던 여학생들은 그의 행동에 감탄했다. 블랙은 손을 닦으려고 휴지를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그는 그것이 어떤 맛인지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람은 블랙의 행동에 당황함을 느꼈다. 블랙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그 맛에 매료되어 입을 벌리고 먹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수단의 여동생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수단의 여동생에게 돈을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블랙의 관심을 끌기에 성공했습니다. 하람이 손을 씻으려고 일어섰을 때 수도의 여동생은 TV에 나오는 남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이 술집의 매니저였기 때문이다. 블랙은 TV 속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동이 이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대한 할로윈 파티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부유했어요. 하람은 짙은 화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슈퍼 VIP 손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람이 상사와 사진을 찍는 동안 안전했고 블랙이 들어왔습니다. 하람은 블랙이 그렇게 잘생기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다. 블랙은 TV에 나오는 남자 건우호도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은 반드시 복수하러 나타날 것이다. 블랙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관찰하려던 중 가면을 쓴 남자와 부딪혔다. 그는 또한 블랙의 전화를 편리하게 가져갔다. 블랙 같은 사신조차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선영은 전화를 받았다. 가면을 쓴 남자는 블랙의 전화를 가져가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선영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친구의 목소리. 가면을 쓴 남자는 선영에게 남자친구를 구하고 싶다면 그녀는 빨리 여기 와야 한다. 고누라는 남자가 도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은색은 높은 곳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써니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가갔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선영이는 블랙에게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고 블랙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한 후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하러 갔습니다. 하람은 질투했지만 블랙은 선영이 무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밀어냈다. 그는 이제 죽음의 신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로 차단기를 내렸다. 블랙은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용이 보였다. 떠났고 하람은 거기에 서서 잘못된 것을 느꼈다. 그때 누군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람과 부딪혔어요. 하람의 특별한 능력은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두워서 하람은 방금 누가 그녀를 부딪혔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파티 조명도 다시 켜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블랙은 선영을 보지 못했고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갔다. 가면을 쓴 남자가 블랙과 부딪혔다. 블랙은 그가 다친 것을 보았다. 블랙은 이 사람이 이전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그 남자를 쫓아갔다. 그는 트럭을 막았지만 그가 찾던 사람은 차 안에 없었습니다. 이때 가면을 쓴 남자가 차를 몰고 떠났다. 블랙은 재빨리 이 남자를 쫓아갔다. 하지만 그는 가면을 쓴 남자의 목표가 수뇽이었기 때문에 수뇽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터널을 지나갈 때 블랙은 예상치 못하게 파이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블랙은 가면을 쓴 남자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재빨리 핸들을 돌려 블랙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블랙은 꽉 붙잡고 여유롭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블랙은 앞 유리창을 3개 두드려서 구멍이 생겼다. 블랙은 운전대를 잡았지만 가면을 쓴 남자가 그의 손을 때렸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 남자는 블랙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선영은 모든 것을 목격했다. 블랙은 안전벨트를 풀고 가면을 쓴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는 머리를 부딪혀 운전대에 부딪혔지만 재빨리 탈출했다. 그는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다. 블랙은 관성으로 쓰러졌지만 무사했다. 블랙은 분노하며 가면을 쓴 남자에게 달려들었지만 매복을 당했다. 블랙은 피를 뱉을 때까지 맞았다. 평범한 사람이 그를 때리려고 하자 흑인은 가면을 쓴 남자와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물론 그는 패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과 맞설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이 가면을 쓴 남자의 얼굴을 밟았다. 그런데 그는 몰래 칼을 꺼내서 블랙의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 흑인의 배를 찔렀다. 그는 기회를 잡아 검은색을 밀어냈다. 난간에 부딪힌 후 블랙은 다리에서 밀려났다. 무강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다. 순용은 가면을 쓴 남자에게 잡혔고 그때 블랙이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이 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갱단의 시체. 그리고 블랙은 화장실로 갔다. 그는 왜 이 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몸을 당겼다. 칼을 들었다. 그 순간 하람이 들어왔다. 블랙은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밀어냈다. 하람은 방금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고 블랙이 그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은 그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씻고 하람을 끌어내려 나갔다. 하람은 돌아온 후에도 늘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파티에서 무갱단이 누군가와 키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랙은 돌아온 후 동료들에게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배에 칼을 맞고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몸에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림이라는 이름의 죽음의 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신은 바로 하람이었습니다. 진짜 이웃이었고 이 시체는 이웃의 남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의 신은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블랙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이유도 모른다고만 말했다. 가면의 남자는 선영을 낡은 창고로 데려가 잔인하게 때렸다. 나비시계를 착용한 수수께끼의 남자는 가면을 쓴 남자가 검은색을 찾기를 원한다. 나비시계를 착용한 신비한 남자는 살아서 사람을 보고 싶어합니다. 죽으면 시체를 봐야 한다. 다음 날 검은색은 매우 정중하게 옷을 입고 하람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순간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림이 한 말을 떠올렸다. 이건 부작용이었다. 그는 점점 인간으로 변해갔고 인간은 순간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반대편 가면맨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블랙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블랙은 순간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람의 집으로 걸어가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해하고 무갱의 차를 찾아 하람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블랙은 마침내 사람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하람을 찾았습니다. 블랙은 이 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을 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그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블랙은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하람은 어렸을 때 실수로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소년이 죽게 될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람은 무서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소년은 시계를 보고 늦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재빨리 떠났다. 하람은 그를 쫓아가서 그림자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모든 학생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람에게 어디가 불편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그의 손을 잡고 내일은 영화를 보러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내일 자신이 초대받은 영화 관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에게 물었다. 하람은 내일은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그가 가는 것을 막았다. 다른 학생은 그 소년에게 늦을 것이니 가지 말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하람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소년의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위해 영화표를 사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람이 예측한 대로 다음날 영화관이 무너졌습니다. 300명의 학생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의 부모는 비틀거리며 그 현장으로 왔고 아들의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소년의 이름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 소년의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기도 전에 경찰이 상자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모서리에서 그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아들의 손인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티철이 상자를 열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제로 그들의 아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소년이 교환해준 그녀의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학생들의 부모들이 정부에 찾아갔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 책임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영화관 주인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이제 하람은 우연히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나비 시계를 착용한 남자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티칠, 즉 그 소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회장에게 갔는데 사장이 실수로 하람을 회장에게 밀쳐버린 거예요. 그녀는 그 남자가 회장님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비 시계를 착용하고 호흡관을 꺼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위해 블랙을 데리고 타헬의 집으로 갔다. 하람은 테이블 위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그 남자가 그 소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타첼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갔습니다. 민숙에게 가서 최근에 테크어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민석은 15년 전 300명이 사망한 붕괴 이후에 그렇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테크에를 보지 못했다. 이를 본 블랙은 의도적으로 민숙의 발에 컵을 떨어뜨렸다. 민숙은 재빨리 신발을 벗고 양말을 갈아 신었다. 블랙은 민석이 신발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발자국은 타일의 침대에 남겨진 신발 자국과 동일했습니다. 하람은 갑자기 민숙이 문수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민숙도 매우 의심스러워서 그들은 문 밖에 앉았습니다. 마침내 민숙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민숙을 보았습니다. 민숙이 살인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빌라에 들어가다 그들은 그가 나비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블랙은 하람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그는 조사를 하러 나갔다. 블랙이 방에 들어가자 그는 방을 주의 깊게 살폈다. 마침내 그는 살인자가 옷장에서 착용하고 있던 나비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정말 살인자였을까? 블랙은 민숙네 집에서 파리와 싸웠다. 하지만 실수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람은 서둘러 확인하러 갔다. 이는 민숙이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하람은 이것이 태콜이 오랫동안 찾아낸 문서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숙은 태철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 후 민석을 체포하여 병원으로 갔다. 태콜이 나비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흑인들은 트럭을 보았는데 이 차가 태코가 운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하람이 안으로 들어간 후 블랙은 태코가 나오고 두 명의 사신이 그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랙은 갑자기 타첼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해냈다. 블랙을 발견한 민석이 공격했지만 블랙은 빨랐다. 블랙은 민석을 쓰러뜨렸다. 블랙은 그 시계가 그의 것이냐고 물었지만 민석은 단지 훔친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값비싼 시계를 찾기 위해 태울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블랙은 태코를 쫓아갔다. 하람은 회장 옆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고 회장은 버터플라이 시계를 착용한 사람에 의해 살해될 것입니다. 그녀는 어둠의 그림자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민석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민석이 아니었다면 태콜은 언제든지 살인자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람은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고 태콜의 옷이 정확히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마주쳤던 사람과 똑같았다. 블랙은 타체를 따라 창고로 갔다. 블랙은 타이콜이 두 명이 사악한 리퍼와 함께 누군가를 납치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블랙은 갑자기 하람이 어젯밤에 자신에게 한 말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불이 꺼졌을 때 어두운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납치되어 의자에 묶여 움직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하람은 납치당하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티추홀 옆에는 폭발물 더미가 있었습니다. 블랙은 다시 타이출을 따라갔지만 타이출은 블랙을 발견했습니다. 타이출은 블랙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이출은 적을 조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죽음의 신인 블랙은 인간의 칼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블랙은 재빨리 테쿠를 벽에 밀어붙이고 밀어냈다. 그제서야 테크헬은 나비 시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람은 테울의 아내에게 가서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만지려고 했어. 하지만 의사는 그녀를 검사를 위해 밀어냈고 실수로 사진 액자를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하람은 앉아서 내부를 살펴보았고
그 사진은 옛 영화관 주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쪽에서 검은색은 시계가 누구의 것인지 물었습니다. 티엘은 그 시계가 영화관 주인의 아들이 착용했던 시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시계를 착용한 살인범이 정말로 그 사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일까요? 그해의 테이콜리 아내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영화관 주인은 단지 죽음을 면한 형벌을 가장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찾으러 혼자 외국으로 나갔다. 그녀는 영화관 주인의 두 번째 아내의 가정부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기에 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태철의 아내는 마침내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15년 후 태철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영화관 주인의 아들을 납치한다. 하지만 블랙에게 잡혔다. 타이출은 지난 15년 동안 일어난 일을 회상하며 폭발물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타헬은 영화관 주인을 유인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납치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마침내 블랙은 자신이 더 이상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타첼의 방법에 동의했습니다. 태켈은 전기 바이톤을 사용해 그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자 태철이가 신의 TV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영화관 주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람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타이철이 영화관 주인의 아들을 납치한 장소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만수에게 자신이 본 광경을 이야기해 주었다. 만수는 옆길에 차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끝에 마침내 창고를 발견했고 그들은 재빨리 그곳으로 갔습니다. 테크울은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영화관 주인이 오지 않아서 폭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신비한 사람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만수는 하람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유리문이 다 깨지고 큰 불이 났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하람은 영화관 주인의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만수의 다리는 돌무더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블랙도 깨어나서 그곳이 폭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람은 태양으로 달려갔고 태양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후드를 벗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타이출의 아내. 타이출은 충격을 받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폭발물은 가짜였습니다. 어떻게 폭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바로 가짜를 진짜로 바꾸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테콜의 아내를 영화관 주인의 아들과 바꾼 사람도 그였습니다. 수수께끼의 인물이 타헬의 아내를 죽이고 그것을 테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출은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몹시 후회했습니다. 이제야 경찰이 도착해서 츠올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촐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울리 버튼을 누르려고 했을 때 경찰이 그를 여러 발 쏘았습니다. 죽기 전에 타첼은 영화관의 그림을 박제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흑인의 손에 넘겨주고 고통과 후회 속에 남겨졌습니다. 블랙은 높은 곳에 서서 영화관 주인이 아직 살아있다고 알렸다. 그의 사진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의 사진은 온 영혼에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지만 정부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배령은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아내의 영혼과 기술은 이 광경을 보고 블랙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죽음의 신을 따라 지옥으로 향했다. 영화관 주인은 탈출을 시도하던 중 신비한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블랙은 어린 소녀를 따라가는 지옥의 사자 2명을 보았다. 하람이 떠나려고 할 때 블랙은 그녀를 껴안았다. 그의 이런 행동에 하람은 약간 당황했다. 블랙은 자신이 절대 허락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동료의 사자의 일을 방해하려고. 젊은이가 떠난 후 흑인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이때 하람은 어린 소녀의 뒤에 검은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녀는 다가가서 검은 연기를 만졌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누군가에 의해 품에 안겨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어린 소녀의 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하람이 다가와서 계속해서 검은 연기를 만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품에 안고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흑인을 매우 무력하게 만들었다. 양이는 하람을 만수의 직원으로 알아봤다. 그녀는 하람에게 만수가 할로윈에 그녀를 강간하기 위해 함정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하람은 그녀의 사장을 만나러 갔다.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하람은 달려가 만수를 때렸다. 그러자 하람은 그날 영희를 희롱한 일로 그를 꾸짖었다. 이때 만수는 자신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뉴스를 화면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람은 문수를 끌고 가서 자백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만수가 회사로 돌아왔고 많은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언론 앞에 서서 영예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를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헌언했습니다. 그가 젊어지자 그녀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았다. 그 사이 소녀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녀의 반 친구들은 그녀를 나쁜 여자라고 부르며 그녀를 울렸다. 젊은이는 딸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딸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그 소년을 끌어내어 딸에게 사과하게 했습니다. 이때 소년의 어머니도 도착했습니다. 이 여자는 앞으로 나서서 영희를 땅바닥에 밀어눕혔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영희가 어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만 그저 속이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영희는 매우 화가 났다. 그 소년의 어머니도 영희가 어린아이였지만 다른 사람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떠나려고 할 때 야니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그때부터 양측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은 블랙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심지어 블랙에게 자기만 주었습니다. 막대 사탕이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검은색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양희에게 와서 양희에게 합의서를 건넸습니다. 양희는 서명만 하면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헌은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수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가 자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영두는 그렇게 진실을 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대중의 정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녀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양희의 딸을 이용해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젊은 그의 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문수혜에게 가서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지만 여전히 그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양기를 찾아와서 해결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수는 변호사를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할로윈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을 찾아갔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날 그가 양희의 방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만수는 건우에게 가서 이 일을 물었습니다. 건우는 양희가 위층에서 뒷마당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 전체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우는 또한 위층에 빛나는 녹색 페인트로 몸을 감싼 사람이 서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였으니까, 한기가 자기 자신을 무죄로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 그녀는 옥상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고 딸을 안고 이곳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하람과 만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희 앞에 엎드렸다. 영희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수할 것이다. 영희의 뒤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즉시 사라졌다. 양희는 만수의 목에 난 상처를 훑어보며 그가 자신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날 그녀를 강간한 사람은 만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녀는 그 사람의 목에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요. 그제서야 문수는 자신이 취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그는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면 건우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하람은 영희와 만수의 뒤로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는 두 사람 모두 곧 죽을 것이라는 뜻이므로 하람은 검은 연기에 손을 댄다. 만수는 하람의 손을 잡고 야의를 부탁한다. 그는 이 일의 진실을 알아내러 갈 것이다. 그러자 하람은 양기를 경찰서로 데려간다. 그것이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람은 블랙에게 맨수에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한다. 맨수에가 자신 뒤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한 블랙에게 만수가 신비한 사람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 수수께끼의 인물의 중지손가락은 개에게 물어뜯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천식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양기는 하람에게 집에 가서 약을 사오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하람은 양희가 이 세상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장면을 떠올린다. 그래서 하람은 영어를 돕기 위해 약을 사러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이 수수께끼의 인물이 밧줄을 이용해 몬수를 목졸라 죽인 뒤 매달아 버립니다. 예상치 못하게 지옥의 두 사자와 블랙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숨을 멈췄다. 블랙은 지옥의 사자이기도 했기에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수수께끼의 남자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떠나려던 순간 갑자기 검은 남자가 나타나 수수께끼의 남자 앞에 섰다. 그러자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블랙은 이 남자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는 중지손가락을 잃은 수수께끼의 남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랙은 옆에 놓인 소시지를 힐끗 보았고 하람이 잘못 본 것이 드러났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그 틈을 이용해 블랙을 세게 걷어찼다. 그를 땅에 쓰러뜨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재빨리 떠났다. 블랙은 이 남자를 쫓으려 했지만 만수는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 블랙의 목을 붙잡았다. 만수는 블랙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제서야 블랙은 만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의 두 사자는 침대에 앉아 웃었다. 그 사이 하람은 양기의 집에서 약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 뒤에 신비한 남자가 나타났다. 하람은 무언가를 느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밧줄을 이용해 그녀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 순간 하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기절해버렸다. 그러자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녀의 다리를 잡아당겨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욕조에 넣었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칼을 집어들고 하람이 죽은 척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람은 제때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물호스를 움켜쥐고 수수께끼의 남자의 머리를 때려 그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뜨거운 물을 들어 그 수수께끼에 직접 뿌렸습니다. 수수께끼의 남자의 얼굴. 그 순간 하람은 여전히 신비한 남자에 의해 욕조에 눌려 있었습니다. 몇 분간 몸부림친 후 하람은 지쳐 쓰러져 버렸다. 이때 양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물호스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신비한 남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하람이 물에서 올라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람이 경찰서를 떠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블랙은 하람이 지옥의 사자와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희와 그녀의 딸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하람이 깨어났지만 수수께끼의 남자는 양기의 딸을 밀어 넘어뜨리고 떠났다. 하람은 양희와 그녀의 딸이 여전히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람은 양을 블랙의 집으로 데려갔다. 양기는 그녀를 강간한 남자에게서 무구아르드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람은 그 할로윈 날을 기억했다. 만수의 조카 성민도 똑같은 냄새를 풍겼다. 그래서 하람은 성민이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성민이의 목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남은 것을 보았다. 그제서야 하람은 모든 일이 성민이의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성민을 체포하여 자백하게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 블랙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소울잼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람에게 전화해서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그저 용의자를 잡았다고만 말했다. 그런데 그때 블랙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비명 블랙은 하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순간이동 능력을 이용해 상맨의 병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하람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상민은 하람을 외딴 곳으로 데려가서 그의 하람에게 전화했다.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몬수의 모함은 상민이의 아버지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블랙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상민의 차량 번호를 알아냈고 그런 다음 그는 경찰서에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거리의 모든 감시 장비를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상민의 차가 있는 위치를 찾아냈다. 상민이는 아직도 아버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차 안에 있는 사람이 검은색이어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블랙은 서둘러 송먼을 쫓아가다가 길가의 장애물에 부딪혔다. 그 후로 치열한 자동차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랙은 앞차를 쫓았지만 송맨들이 계속 막아섰다.
상황을 보고 블랙은 차의 뒷부분에 먼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의 충돌 후 앞차의 뒷 트렁크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때 블랙은 트렁크 안에서 하람을 보았다. 하람의 안전을 위해 블랙은 충돌을 멈췄습니다. 검은색은 앞차와 평행하게 가속했다. 그리고 성민이에게 즉시 차를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성민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블랙은 속도를 높여 성민의 차를 옆에서 들이받았다. 그 순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블랙은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고 상만의 핸들이 눌렸다. 바위에 부딪혀 나무줄기에 누워있던 하람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상만이 통제력을 잃고 차는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랐다. 블랙은 서둘러 하람의 옆으로 달려가 그녀를 반복해서 깨웠다. 그 사이 상민은 삽을 집어들었다. 땅! 바로 이 순간 하람이 마침내 깨어났다. 블랙 역시 오랜 고민 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 순간 상민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삽을 들고 블랙의 머리를 바로 내리쳤다. 그러자 상민은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철봉을 집어들고 블랙을 찌르려고 했다. 하람은 재빨리 블랙을 보호했다. 위험한 순간 블랙은 철봉을 움켜쥐었다. 이때 상은 경찰차 소리를 듣고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랙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상민이 신문실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그 할로윈 밤에 술에 취해 있었고 양이를 강간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은색을 때리는 것은 단지 자기 방어일 뿐이다. 상민 변호사도 그의 정신건강을 걱정했다. 기록을 확인하고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상매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부와 많은 유력 인사와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한국에서 감시 목적으로 남자들을 1년 동안만 구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절대 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라 밤이 되어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애완견을 찾았습니다. 이때 그의 앞에 2명의 경호원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를 체포하여 만호의 형에게 데려갔다. 그러자 만호는 만수의 애완견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만수 바로 앞에서 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만수는 만호 앞에 엎드려서 만호에게 자신의 개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만호가 원하는 대로 때려달라고 부탁했다. 만호도 그대로 따라해 만수를 필사적으로 때렸다. 그 순간 반려견이 주인을 지키려고 만호를 물었다. 그 순간 만호는 개의 공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골프채로 만수의 애완견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잃은 이후로 이 개는 그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만호는 LK그룹의 상속권을 포기하기 위해 서류를 꺼냈다. 그러자 만호는 만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지문을 찍었다. 그 사이 상민은 섹스 비디오를 즐기고 있었다. 다음날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여권을 손에 들고 공항 로비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상민은 서둘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았다. 마침내 그는 가방을 뒤지다가 실수로 흰색 가루 한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약물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아직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원의 가방에 마약이 대량으로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매우 신속하게 상맨들을 체포했습니다. 전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은 흑인이 본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상민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 나라는 미성년자에게도 매우 관대하고 재벌에게도 매우 관대합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남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블랙은 방에서 여권과 약을 발견하여 모두 공항 로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면을 쓰고 매우 우아한 태도로 떠났다. 동시에 붕괴된 영화관이 있던 자리는 이제 고층 건물로 재건축되었는데 공사 중에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시에 검은 연기가 지옥의 사자 블랙의 동료를 에워쌌다. 그는 또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림은 그에게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메신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시체는 몇 년 전 붕괴된 영화관에서 사망한 성이라는 학생의 시체였습니다. 수영의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LK그룹의 문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반대했다. LK그룹의 사이트 개발을 잃었다. 그들은 이전 영화관이 불운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몬수의 오빠 만호를 몹시 걱정하게 만들었다. 하람은 방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하람에게 그녀의 위부다버지의 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하람은 그것을 봤지만 그 비인간적인 위부다버지를 구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위부다버지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 혈액질환을 앓고 있어서 죽었어요. 그녀의 남동생은 살아남기 위해 위부다버지의 골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수술비를 벌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의 위부다버지는 이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해버렸다. 하지만 하람은 여전히 그녀의 위부다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위부다버지를 절대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거절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람은 집에 가서 뭔가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릇 속에 삶은 달걀을 보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그녀의 남동생이 무고하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부다버지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입구까지 선글라스를 쓰고 갔다가 다시 벗었다. 예상대로 그녀의 남동생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녀는 위부다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서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위부다버지가 차를 타고 떠났을 때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람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러 그를 쫓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위부다버지는 계속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서 돈을 빌리고 도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위부다버지는 그녀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빌리려고 이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람이 위부다버지를 따라갔을 때 그녀는 무리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예상치 못하게 검은색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자 블랙과 하람이 그 무리를 뒤쫓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에서 형사경찰팀의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즉시 블랙을 차에서 끌어냈다. 하람은 계속 쫓아야 했다. 이때부터 부하들은 사람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은 LK그룹의 만호가 불렀다. 사람들은 LK그룹이 그런 일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람은 이 무리의 사람들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막으려고 앞으로 나갔지만 그들에게 밀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화재로 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다시 위부다버지를 만났다. 그녀는 새아버지가 아이를 구하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블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무리 주위에 지옥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하람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다. 이때 노인은 임시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신비한 사람이 집안에 가솔린을 뿌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몰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종이를 휘발유를 부은 곳에 던졌습니다. 집이 맹렬하게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때 하람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경찰대장이 앞으로 나서서 하늘로 총을 쏘았습니다. 이때 부하들과 마을 사람들은 싸움을 멈췄다. 하람은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정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 하람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창문 유리를 깨뜨렸어요. 하람은 안을 들여다보니 안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검은 그림자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랙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달려갔다. 하람은 돌멩이를 쥐고 자물쇠를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듯했다. 블랙은 그 위에 지옥의 사자로 가득 찬 집을 보았다. 하람은 그를 불러 그녀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은 지옥의 사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일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옥 18층으로 추방되어 끓는 기름에 튀겨질 것입니다. 이때 그는 타이콜이 자신에게 한 말을 기억해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고아라고 불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은 잠시 생각한 후 전화를 걸었다. 블랙은 아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람을 밀어내고 온 힘을 다해 창문의 철창을 구부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각 아이를 안에서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경찰대장과 부모도 달려왔다. 경찰대장이 총을 사용하여 자물쇠를 날렸기 때문에 제때 구조된 어린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람이 집 안으로 달려들었다. 지붕에 불이 붙었고 블랙도 뛰어들었다. 하람은 아이를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바로 새아버지가 구하고 싶어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블랙은 하람을 데려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안전하게 하람은 그녀의 위부다버지에게 그녀의 남동생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이때 모노는 위문의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 왜 문이 잠겨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저 그들을 겁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뭔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았다. 하람이 남동생의 수술실 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동생의 뒤에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람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버지 뒤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림자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밀려났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손에 거미 문신이 있는 암살자가 높은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밤 하람의 아버지는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 암살자와 싸웠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살인범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순식간에 살인범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인범을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할 때 살인범은 갑자기 하람의 아버지를 뒤에서 공격하여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살인범은 하람의 아버지의 시체를 높은 건물에서 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람은 범죄 현장에서 아버지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등에 문신이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핸드 하람은 그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살인범은 이미 범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람은 살인범의 손에 있는 거미 문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 문신을 지웠다. 20년 후 하람은 살인범의 아내의 여동생 집으로 찾아갔다. 이때 그녀는 살인범의 아내의 여동생 뒤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검은 그림자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하람은 이 여성이 언니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하람은 즉시 그 여자를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의 남편이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하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연쇄살인범이 이곳에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고장난 냉장고를 실은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하람은 살인범이 그 여자의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 안으로 올라갔다. 하람이 집에 들어가자 그 여자가 피용덩이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에게 아직 맥박이 있는지 확인했고 막연히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과일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커튼을 열었을 때 살인범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갔다. 그녀는 살인범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은밀히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살인범이 트럭에 올라탄 것을 보았다. 하람이 뒤따랐다. 차는 아무도 없는 황무지로 향했다. 하람은 서둘러 과일칼을 꺼냈다. 주머니에 넣고 비틀거리며 트럭 앞으로 가서 확인했다. 뜻밖에도 차에 타고 있던 살인범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강한 손이 나타났다. 땅에 엎드렸다. 하람은 칼을 들고 일어나 살인자에게 겨누었다.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살인범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하람은 그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람을 그녀에게 직접 잡고 그녀는 그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 땅에 떨어지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람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그녀의 목에 댔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람은 그녀의 이름을 후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살인자가 나타난 순간을 이용했다. 그는 주위가 산만해져 손을 세게 물고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다.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은 하람의 집으로 가서 땅바닥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 사진이 연쇄살인범인 젊은 전 씨의 사진임을 확인했다. 이때 블랙은 하람이 살인범인 청년 춘을 찾으러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용찬의 어린 곳으로 순간이동했다. 형수님 집. 블랙은 영춘의 여동생이 피용덩이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경찰대장도 즉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영첸을 발견했다. 보안 카메라가 켜져 있고 하람은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블랙은 하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람을 찾으러 갔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람의 신발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람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또 다른 범죄 현장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랙은 안으로 들어가 피용덩이 옆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람의 휴대전화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옥의 사자가 병원 지하실에서 영혼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지옥의 사자가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하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블랙은 폭우 속에서 하람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때 그는 전화를 받았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습니다. 현장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범죄 현장에 묻은 피는 하람의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 크기의 사람이 2리터 이상의 피를 흘렸다면 그녀는 결코 살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블랙의 마음은 진정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두 번째 범죄 현장으로 가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람의 죽음의 자세에 대해 그는 반드시 젊은 춘을 찾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블랙은 하람의 전화를 켰다. 안에는 하람의 보고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블랙은 고장난 냉장고를 수거하는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시간을 비교하고 범죄 현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람이 보고한 시간과 어제 트럭이 지나갔는데 그 트럭의 운전자를 찾아보세요. 얼마 후 깨진 냉장고를 수거하는 트럭이 실제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운전사에게 어제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갔습니다. 운전자는 실수로 사람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불법 주차되어 있던 냉장 트럭.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트럭의 번호판에는 모든 문자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트럭에 있는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운전자는 연락처를 남겼지만 아무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블랙은 운전사에게 트럭에 있는 용의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블랙은 용의자의 전화번호를 따라 영친의 집으로 갔다. 그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블랙은 바닥에서 피를 발견했는데 그 피는 냉장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신발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람의 다른 신발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확인했고 이 사람이 하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블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용찬이 집으로 돌아왔다. 블랙은 즉시 영첸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블랙은 하람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첸은 블랙을 데리고 그녀의 몸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영찬은 블랙을 데리고 하람을 찾아갔다. 예상치 못하게 영찬은 미쳐버렸다. 그는 하람이 흑인을 죽이는 느낌을 정말 즐겁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천을 계속 때리던 순간 차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블랙도 점차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영채는 망치를 집어들고 계속해서 블랙의 심장을 타격했다. 그러자 영춘은 블랙을 외딴 곳에 내려놓고 혼자 차를 몰고 떠났다. 건우는 병원에서 촬영 중이었고 정체불명의 인물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때 용찬은 병원에 침투했고 이번 그의 목표는 건우였다. 건우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그곳에 와서 건우에게 말했다. 다음 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누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필요했는가? 수수께끼의 인물이 건우를 떠나게 했다. 용찬이 건우를 죽이러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건우가 방을 나가자 용춘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영천이 몰랐던 것은 이 방에 있는 사람이 건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영천이 잔혹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손에 든 칼을 움켜쥐고 눈가리개를 벗겼다. 이때 블랙이 들어와 용춘을 몹시 놀라게 했다. 영첸이 블랙을 죽인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블랙은 하람이 어디 있는지 묻고 용춘과 싸우러 달려갔다. 하지만 용춘은 이 기회를 틈타 휴게실에서 탈출하다. 뜻밖에도 경찰은 병원 로비에서 영춘을 발견했는데 하지만 경찰은 영춘에게 쫓겨났다. 블랙은 계속해서 어린 찬을 쫓았다. 찬영은 경찰총을 들고 병원 밖으로 달려나갔다. 영찬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버스 운전사를 때려눕히고 버스를 운전했다. 승객을 모두 납치하고 탈출했다. 이때 블랙은 버스 옆으로 쫓아가서 살인범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경찰대장이 차를 몰고 와서 검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블랙은 차에 타서 영춘을 계속 쫓았다. 블랙은 선장에게 영춘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춘이 병원에서 경찰관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선장은 그 말을 듣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영찬의 차를 따라잡았습니다. 블랙은 영찬에게 차를 당장 멈추라고 계속 소리쳤지만 영찬은 따르지 않았다. 선장은 워키토키를 사용하여 용춘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첸이 손에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대장은 안으로 숨었다. 블랙은 일어서서 선장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기회를 틈타 뛰어들었다. 차 안에서 긴장된 전투가 시작되었다. 영천은 블랙을 상대하기 위해 총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블랙은 팔을 비틀어 권총을 옆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검은 놈이 젊은 춘을 목졸라 죽이고 강제로 끌고 갔다. 즉시 차를 멈추고 하람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경찰관이 차를 몰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블랙이 몰랐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는 형사수사팀의 배신자였다. 이 사람은 단지 신비한 사람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는 신비한 인물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영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총알이 머리 부위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블랙은 지옥의 사자였기에 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랙은 영춘을 계속 목졸라 죽이고 하람이 어디 있는지 말하게 했다. 그런데 젊은 춘이 막 말을 하려는 순간 총성이 그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검은색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때 경찰차가 막 도착했는데 블랙이 하람이 어디 있는지 물으러 다가왔을 때 젊은 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흑은 지옥의 사자가 영찬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것을 보았다. 영찬은 블랙을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떠났다. 블랙은 더 이상 힘이 없어지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때 블랙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구급차가 블랙을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순간 그는 다리 밑에서 열쇠를 발견한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든 바늘을 꺼내서 갔다. 그는 다리 밑에서 철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철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블랙은 손전등을 들고 안을 비추었고 하람이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힘을 써서 철창을 부수고 하람 쪽으로 걸어갔다. 블랙은 하람이 영찬의 손에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를 꼭 껴안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벽에 기대어 놓았다. 그때 갑자기 하람이 소리를 냈다. 블랙은 그제서야 하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람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린 춘이라고 생각하여 블랙을 밀어냈다. 하람은 몹시 괴로워하는 듯했다. 갑자기 그녀는 옆에 있던 낯선 사람을 껴안으러 달려갔다. 블랙은 그 사람이 만수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때는 용첸이 하람을 상대하려던 참이었다. 만수는 그를 땅바닥에 밀어 쓰러뜨렸지만 용천은 일어나서 계속해서 만수를 발로 찼다. 영천이 하람에게 다가가자 만수는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하람은 이 기회를 틈타 재빨리 도망쳤지만 용천은 계속해서 만수를 발로 찼다. 용찬이 다시 칼을 들고 하람에게 다가가자 만수는 달려가 그의 허리를 껴안았다. 예상치 못하게 용찬은 만수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때 하람이 돌을 집어 용찬을 때렸다. 그는 머리를 숙인 다음 만수를 다리 아래의 철문 안으로 데려갔다. 이때 만수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람은 만수의 상처를 붕대로 감싸기 위해 그녀의 몸에서 천조각을 찢어냈다. 그녀는 만수에게 붙잡으라고 말했다. 하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신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진도 앞으로 나섰다. 하람은 그녀의 오빠가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신을 가두어 적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람은 철문을 닫고 큰 자물쇠를 걸고 자신과 만수를 그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영천은 그들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그는 하람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열쇠가 떨어졌다. 영채는 문을 열려고 할 때 열쇠를 집어들었다. 로켓 그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그는 그 둘이 여기서 죽기를 바랐기 때문에 나가서 열쇠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람의 위부다버지는 이상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LK그룹 회장으로서의 만호의 첫날. 주주들은 경찰대장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환영했다. 이 사건은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경찰대장은 만호가 영과 공모했다고 발표했다. 체내 여동생이 영찬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다. 이에 만호는 몹시 화가 났지만 경찰대장은 만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배우 미수가 만호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의심했다. 젊은 춘이 미수를 죽였고 만호는 즉시 그것을 부인했다. 경찰대장 역시 진삭이 만호에게 살해당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꺼내며 사진 속 시계가 만호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연히 만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LK그룹 회장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경찰대장과 그의 팀원들은 레스토랑에서 축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호를 붙잡으면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경찰팀장이 화장실에 가려던 어느 날 밤, 그는 실수로 옆 테이블에 있던 음식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바닥에 놓인 가방을 집으려고 몸을 굽혔을 때 그는 인형을 보고 뭔가를 생각해낸 듯했다. 그는 즉시 가방을 내려놓고 떠났다. 이때쯤 그의 동료는 거의 술을 다 마셨다. 그 순간 이 팀의 팀 리더는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그는 갑자기 경찰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경찰팀장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것 같았다. 경찰팀 리더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차에서 기어 나왔다. 이때 수수께끼의 인물이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살인범인 영춘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만호가 아니었다. 하람은 휴대전화를 들고 블랙이 영첸을 잡는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속 블랙은 하람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검은색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블랙은 하람에게 다가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블랙이 떠나려고 할 때 하람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했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블랙의 목에 이상한 무늬가 나타났다. 하람의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딸이 사랑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람의 어머니는 그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지만 하람의 어머니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는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의 딸이 실종되었고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람의 아버지는 딸의 손이 나타났고 목에 이상한 무늬가 나타났다. 하람의 어머니는 우연히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목에 있는 패턴이 사라지고 하람의 어머니, 그녀 앞에 있는 남자가 지옥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블랙의 목에 있는 패턴을 보았을 때 하람의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의원은 매우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곧 대통령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변태가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 20년 전 그는 기자였습니다. 매춘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던 중 아름다운 소녀와 만났는데 그 소녀가 바로 써니였습니다. 그는 카메라의 테이프를 바꿀 핑계를 찾았다. 선영은 아직도 재난이 닥쳐올 줄 몰랐다. 그는 테이프를 바꾼 뒤 순용이가 어디서 매춘을 했는지 물었다. 순용이가 차가 와서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대답했다. 그 당시에는 산 위의 빌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양은 인터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떠날 핑계를 찾았는데 갑자기 그가 그녀를 막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자를 벗고 카메라를 켰다. 그는 순용에게 매번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는 순용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선용은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지난번 빌라에서 거래한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을 강간하려고 했던 변태자였다. 수용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에게 밀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앉아서 태양을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다. 용의 얼굴을 쳐다본 후 화가 나서 수용을 세게 때렸다. 그 소녀가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저항해도 그는 계속 잡아당겼다. 그런데 수용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흥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순용에게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테이프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영에게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 그는 그녀를 비밀리에 섬에 팔아버릴 것이다. 20년 후 선용은 블랙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블랙은 선영에게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선영은 몰랐다. 그녀는 그때 진 빨아먹고 도망쳤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젊은 춘에게 붙잡혔다. 그는 계속해서 테이프를 달라고 했지만 선영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때 한 소년이 테이프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상황을 보고 그녀를 용서한 영춘은 그들을 풀어주고 소년을 쫓아갔다. 순용은 태조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여 그를 쫓아갔다. 그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피용덩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녀가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여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 당시 기자는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직도 그 테이프가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0년 전에 그 소년의 범죄 현장에 갔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소년의 가방을 오랫동안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에 빠져 남긴 테이프와 이제 그 테이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그날 의원은 예상치 못하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선영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블랙에게 그를 정의위 심판대 앞에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영혼은 지옥의 사자가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 영혼이 나타나자 블랙은 서둘러 그를 쫓아갔다. 블랙이 오랫동안 찾던 수동이었다. 이때 수동은 세탁기에 숨으려고 했지만 지옥의 사자가 자신을 발견한 것을 알고 그는 급히 도망쳤다. 블랙은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해 숨었습니다. 5장 동시에 수동도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 수동은 창고 문을 열었지만 검은 놈에게 붙잡혀 목이 졸렸다. 갑자기 차 한 대가 달려와 블랙을 치고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블랙이 깨어났을 때 그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람은 블랙을 방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위부다버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림자가 그의 몸뒤에 있다면 그는 분명 곧 죽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우연히 블랙은 이 말을 들었다. 그는 하람의 위부다버지 사무실로 순간이동했다. 하람의 위부다버지가 데뷔하지 못한 사이에 흑인 블랙은 수동이 하람의 위부다버지에게 침입했다고 의심했다. 블랙은 총을 겨누고 수동에게 빨리 나타나라고 위협했다.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자 블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수동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조선 후기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학대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죽이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옥의 사자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채 수년간 블랙은 그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녀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부인은 블랙에게 만약 그가 그녀를 풀어주면 그녀는 그가 조사하고 있는 김준의 몸 바꾸기 사건에 대해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블랙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늙은 여자가 알려준 주소를 토대로 블랙은 건우의 집으로 순간이동했다. 그는 캐비닛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 따르면 블랙은 버려진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들어갔을 때 김준의 몸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이때 블랙은 자신이 김준임을 기억해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눈물은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아있던 시절의 기억에 의지해 해변에 갔는데
단호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물속에 있는 차를 보았고 차 안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집어 차창에 박아 넣었다. 블랙은 이것이 자신의 몸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시체 안을 들여다보며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20년 전에 영춘이 클라라를 죽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양도 그 광경을 보았다. 영춘은 손양을 발견하고 그를 쫓아갔다. 김준은 순양을 구하고 싶어서 테이프를 이용해 용춘의 주위를 돌렸다. 하지만 김준이 창고에 들어갔을 때 용춘이 그를 발견했어요. 영춘이 김준을 죽이려 했을 때 아버지는 즉시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영찬도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러자 하람의 아버지가 김준에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준은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하람의 아버지는 김준을 쏜 사람을 쫓았습니다. 김준의 동생 무강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 다행히도 좋은 사람이 그를 구했습니다. 김진은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공중전화로 가서 계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곧 계모가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서 김준을 차에 태웠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회사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아들이 심장이 막혀서 즉시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아들 무강이 죽을 것입니다. 곧 그녀의 마음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서 김준의 심장을 꺼낸 뒤 그녀와 함께 동료가 김준의 심장을 무갱해 몸에 이식했다. 그 다음 그녀는 김 씨를 위해 가짜 교통사고 현장을 만들어냈다. 준과 김준의 차를 바다로 밀어 넣었다. 김준은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무강의 몸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영혼은 벗어날 수 없었다. 무강의 심장이 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블랙은 계모에게 가서 해고 통지서를 던졌습니다. 그는 왜 김준의 심장을 자신의 아들로 바꾸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그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강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김준은 그녀를 지옥에 보내겠다고 맹세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가서 노트북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갱이 이미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어머니가 김준의 심장을 그에게 이식했다는 사실. 그래서 건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뿐 그를 구해주지 않았어. 무갱은 이 일이 폭로되면 그러면 어머니께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증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때까지도 김진은 그날 자신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날 자신을 잡은 사람이 영솔크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뉴스에서 의원이 젊은 소크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설크 의원은 녹음 테이프를 찾기 위해 아들 영을 강간한 김준이 창고로 갔다. 그는 테이프를 찾기 위해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때 그는 벽에 총알 자국을 보았는데 그리고 이 총알 자국은 영소크의 사냥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람은 김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준은 놀라서 하람에게 이곳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20년 전 하람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버지 뒤에 있는 죽음의 신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밤에는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그를 따라 창고로 갔다. 하람이 들어가자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려고 할 때 그녀의 발이 총을 찾는데 그것은 그녀 아버지의 총이었습니다. 하람은 그녀가 불나를 만드는 한 그림자가 사라지면 그녀의 아버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땅에 있는 총을 집어들고 검은 연기를 향해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쏜 사람은 어린 소크가 아니라 아버지의 접근을 구하고 싶어 했던 하람이었습니다. 김준을 부드럽게 쏘았다. 이제 김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리가 다시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하람이 과거에 자신을 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당국이 그의 김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하람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람을 꾸짖으며 그녀가 얼마나 불운한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사자가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러자 하람의 어머니는 김준에게 갔다. 그녀는 왜 그가 엄마로서 자기 딸을 꾸짖었는지 물었다. 김준은 하람을 무사히 떠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떠날 것이다. 이때 하람은 집에 돌아와 김준이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렸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하람은 젓가락을 들고 자신의 눈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김준이 달려가 그녀를 막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모든 증거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림은 왜 그것을 파괴했는지 물었다. 김준은 무갱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하람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림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김준은 하람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하람에게 김준의 뇌신경에 총알이 박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환자들은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환자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때쯤 하람은 김준이 어젯밤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었다. 김준은 며칠 후에 미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를 찾아서 그의 머리에서 총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선영에게 가서 언제 미국에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이는 영숙이 풀려나서 더 이상 미국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일 언론을 만나서 나쁜 일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그가 한 일은 다음과 같았지만 그렇게 하면 그가 망할 것이었습니다. 애니 삶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준은 자신이 신경 쓴다고 말했고 젊은 자신을 정의위 심판대에 세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순용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 가야 한다면 김준의 어머니도 데려가세요. 김준은 어머니가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고 떠났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건우를 찾아갔다. 그는 건우가 죽었다는 사실과 건우가 이제 수돈의 영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우가 죽은 뒤의 증상을 이전에도 컴퓨터에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준의 말이 맞았지만 김준은 수동을 지옥으로 보내 그의 죄를 속죄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준은 수동이가 사람답게 살면서 하람을 돌봐주기를 바랐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총을 들고 하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시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김준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김준은 영시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김준은 차로 돌아갔다. 김준은 영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다. 그는 범인을 찾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김준은 영숙이네 집에 갔다. 이때 그는 어렸을 때 고노와 함께했던 일들을 떠올렸다. 김진은 어렸을 때 우연히 선영을 보게 되었는데 군우의 집에서 시장이 매춘을 했다는 내용이다. 선율을 보호하기 위해 김진은 하람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비밀기지에 테이프를 묻었다. 하지만 김진이 도착해보니 누군가가 테이프를 가져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진은 문득 깨달았다. 하람의 죽음의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 테이프가 하람이 위험에 처한 진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람은 전날 이 테이프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테이프의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에 일가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탭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신비한 사람이 그녀를 문 바로 앞에서 멈춰 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람은 중앙에 묶였습니다. 수영장과 경찰도 그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잔인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비밀 중 일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시장이 여기로 왔는데 다 시장이 한 일이에요. 이 테이프에 그가 소년을 강간하는 모습이 녹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람은 절대로 테이프를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시장은 그의 부하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테이프를 가져와서 떠났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경찰을 인질로 삼았고 하람에게 테이프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기 위해 그들을 잔혹하게 때렸다. 하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경찰은 하람에게 그녀가 죽더라도 그는 테이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부하들에게 그들을 이끌라고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 하람에게 테이프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고 강요했다. 하람이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물밸브를 켜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전선을 집어 올렸다. 이때쯤 물은 하람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다시 테이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그는 전선을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물에 닿으려던 순간 누군가가 전원 스위치를 껐습니다. 이때 수수께끼의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러 갔는데 하람이 몸부림치는 동안 그녀의 머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 후 김준은 하람을 끌어올려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싸움을 시작했고 재빨리 부하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음은 수수께끼의 남자였습니다. 김준은 수수께끼의 칼을 잡았다. 남자의 손을 잡아 그의 배 깊숙이 찔렀다. 그러자 김준은 그를 수영장 웅덩이에 걷어찼다. 그리고 전선을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다음은 시장이었다. 그는 한가롭게 샴페인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그의 몸에 총이 겨누어져 있었다. 광고, 김준이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날 하람이 병원에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편지는 김준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지 내용은 김준이 미국에 와서 자신의 머리에 박힌 총알을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람에게 안심하고 좋은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무강의 어머니는 김준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고 독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으며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김준의 시신이 절벽 아래 바다 바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와 함께 하다람은 경찰서에 가서 우연히 형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강의 어머니의 유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어렸을 때 검은 연기를 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준이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갱의 퇴장 기록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이미 확인해보았지만 무갱의 출국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때 또 다른 형사 경찰관이 그의 절벽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 걸어갔어요. 그들은 무갱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하람은 절벽으로 가서 무강을 따라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 김준은 하늘에서 벌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노부인이 한 짓 때문에 하늘의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하늘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준이 나서서 그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람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수동은 김준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하람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100번째 생일에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람이 선물을 열어보니 안에 붉은 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모든 것, 이 붉은 끈은 바로 그녀가 김준에게 준 끈이었습니다. 하람의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다음 날, 하람은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하람의 영혼도 그녀의 몸을 떠났고 그녀 옆에는 김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김준의 손에 붉은 끈을 묶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 전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